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세 번째 하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4강 들은 거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난 하프 모의고사 해설에서 이 하프 모의고사를 어떤 관점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왜 계속 봐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거 이제 강의 듣고 제가 알려준 그대로 복습하고 하프 모의고사 활용하여 채워놓기 바랍니다. 자, 3회차 1번 가볼게요. 시장 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은 나중에는 암기화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냥 대학 교수님 정답을 그 교과서에 딱 정해놓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해해보지만 나중에는 암기로 대응한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자공규, 이렇게 암기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완전 정보죠. 외불 유규, 유규, 공적 공급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불이었죠. 외불.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역시 유규인데, 외부 효과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 규제로 대응합니다. 유규 중에서 긍정적이 공적 유도, 부정적이 정부 규제. 4번. 이렇게 개념을 풀어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개념 같은 경우 우리 자세하게 이해를 해봤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 이거 보자마자 다 같이 공공재. 공공재는 공적 공급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2번, 이번에는 정부 실패. 이건 개념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1번, 파생적 외부 효과랑 시장 실패 외부 효과랑 구분할 줄 알아야죠.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그냥 외부 효과예요. 시장 실패로서 외부 효과. 그럼 파생적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니까 정부 실패. 정부 개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나와야 돼요. 여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정부 개입이 없잖아요. 그냥 외부 효과입니다. 정답은 1번 간단히 나오고요. 2번. 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니까 X 비효율성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 정부 실패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대응 방식. 정부 실패 현상인 내부성과 비용 편익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내비민입니다. 내부성과 비용 편익 분리 민영화로 대응한다. 3번, 요건 이제 따로 암기하기로 했죠. 선거직의 짧은 임기야,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뒷부분은 제가 안 가르쳐 줬고요. 주로 요거 정치인 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정치인이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 안에 효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시간 할인율이 높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도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요거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 단기적 이익 추구. 근데 같은 논리로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환보직은 뭐 여러 번 나올 텐데 한 1, 2년 일하고 옮기고 1, 2년 일하고 옮기고, 그러니까 그 임기 이내에 그 순환보직 되기 전에 업적을 달성해야 그걸 인정받아서 승진에도 유리해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도 같은 맥락이죠. 물론 주로 정치, 선거직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재선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걸 더 많이 논의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3번. 시민의 행정 참여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시민 참여의 순기능, 역기능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요거 이번에 틀렸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을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문제 안 나옵니다. 제가 대표성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공무원 문제는 훨씬 간단하다. 자, 대표성이 뭡니까? 시민 참여할 때 대표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말은 정책의 대상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번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러면 해당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제도인데, 뭐 자세히 배우지 않았어도 이름에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해당 지역의 예산 사용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돼요. 근데 재개발 대상 후보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 전체 주민이 아니라 일부죠. 골고루 참여한 게 아니라 일부죠. 그것도 자기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만 참여했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2번, 국립공원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과정에 대학생들이 동원됐어. 대학생이랑 환경보존이랑 뭔 상관이야. 동원된 거예요, 동원. 대표성이 역시 떨어집니다. 4번, 지역 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초대했다. 그 지역 개발이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대표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다. 대표성이 떨어지죠. 근데 3번, 이 중에서는 가장 대표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이 정책의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으니까 정책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게 대표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왔죠. 얘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만 왔죠. 얘는 뭐 거의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 왔죠. 근데 얘는 그 정책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거니까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민 참여에서 대표성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였습니다. 틀려도 전혀 상관없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시고 우리 실제 문제는 훨씬 단순하게 나온다. 4번,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이해 중심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사회자본은 좀 예시를 같이 들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라고 그랬었죠?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자, 참여와 협력,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개념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정부 개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3번, 시민 상호 간의 합리적 교환 관계. 이건 경제적 자본의 특징이 되겠죠. 사회적 자본은 등가 교환, 동시 교환 이런 거 아니죠. 넓은 범위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 자, 공익에 대해서 우리 실체설과 과정설을 배워봤는데 일부러 제가 단어를 안 주고 이렇게 냈어요.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공익 관점은 과정설이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설, 과정설에 대해서 제가 알려준 포인트만 잘 잡고 있으면 이런 거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캐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자 따로 노는 게 있죠. 자, 우리 배운 거에 비춰봤을 때 공익을, 사익을 초월하는 절대적 보편적 가치, 대립되는 사익을 평가하는 기준, 그렇죠? 초월하니까. 국가는 공익을 규정하고 국민을 계몽. 그러니까 이 초월하는 공익을 국가가 정하고 국민들이 끌고 가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실체설이고 혼자 따로 노는 4번.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 요게 다양한 사익들이 모여서 조절되고 타협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공익을 강조하는 과정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과정설을 캐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1, 2, 3번이랑 4번이 따로 놀아요. 우리 행정학 문제는 이런 요령도 있기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라 이 사지선다 객관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순화된 문제는 이런 요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가 부족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체설하고 과정설을 어떻게 완벽히 이해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응? 공익이 뭔지도 우리 잘 모르는데. 오케이. 6번. 공익의 핵심을 정의로 인식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의에 관련해서는 롤즈 것만 나오는데요. 롤즈의 아이디어 정리를 했었죠. 무지의 배일 개념으로 원초적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설정했고요. 이건 실제는 없어요. 이념적, 가설적 상황입니다. 이제 원초적 상태죠. 무지의 배일 원초적 상태 마찬가지. 이때는 계급, 계층 어쩌고저쩌고 모든 것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고요. 그때 도출되는 게 1원리, 2원리인데 1원리 3번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고요. 2번 이 원리는 기회균등과 차등 조정이 있죠. 차등 원리는 불균등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 극대화의 원리를 차등 조정이라고 하죠. 자, 기회균등이란 기회가 균등해도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차등 조정한다. 이 말은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최소치. 됐죠? 그래서 차등의 원리는 최소 극대화 혹은 영어 표현으로는 최대 최소, 맥시민,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결과적 평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 개념도 여기서 노출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른 가치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치들이 모여 있는데요. 뭐부터 볼까? 우리 그냥 기억부터 투입에 대한 산출 개념, 효율성인지 효과성인지 구분하는 거 많이 낸다라고 그랬죠?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 투입을 고려하면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효율성을 기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나누기도 하는데, 미국 행정학 성립 초기의 고전적 행정이론, 정치행정 이원론, 과학적 관리론, 막스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같은 거는 기계적 효율성이고, 사회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이론론인 디목의 통치기능론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인간관계론 등등 바람직한 가치 등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사회적 효율성이죠. 요거 과학적 관리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 적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합리성. 합리성 중에서는 리을 가치, 사이먼의 합리성이 제일 잘 나오는데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관련된 제한된 합리성은 이름 그대로 제한된 합리성이고, 이건 내용적 합리성과 대비되는 거예요. 주관적 혹은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내용적 합리성은 인간 합리성이 완벽하니까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수단을 찾는 개념이에요. 리을 틀렸고, 그다음에 막스 베버 중요하진 않다라고 그랬죠. 막스 베버는 내용적 절차적, 이거 사이먼 건데, 그렇죠. 결국 또 사이먼이죠. 내용적 절차적, 내용적이 완벽한 합리성, 제한적이 절차적 합리성. 막스 베버는 내용 자체가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틀린 선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8번 가보시면, 다음 중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과정설은 절차적 합리성, 이런 단어 시그니처죠. 적법 절차 준수 등 공익이 형성되는 과정에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주장하겠죠. 2번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응성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 행정 가치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내진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대응성인 단어가 등장하긴 하죠. 행정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한다,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하고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식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 혹은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1번, 4번,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분을 둠으로써 대비를 하는 겁니다. 가외성 4번을 먼저 볼게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된 행정 가치는 가외성이다. 가외성의 개념 쉬웠죠? 다양한 예시를 제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외성의 내용 중 중첩성, 중복성 이런 게 있는데요. 중첩성은 하나의 기능을 여러 기관이 혼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은 독자적으로. 이게 명백히 구분이 안 되니까 첩, 혼, 복, 독 이렇게 외워두고 첩, 혼합적이냐 이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복이면, 중복이면 독자적이냐. 이거는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에 맞춰서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동등 잠재력이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던 공공서비스의 유형입니다. 자, 일단 경합성, 배제성 여부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사적제, 시장제는 둘 다 있습니다. 공유제는 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런 거 이제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반복을 해주세요. 공공제는 둘 다 없습니다. 유료제, 요금제겠죠?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요금, 유료, 번역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비경합성과 배제성, 리을 맞네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예시, 국방 치안은 공공제죠, 공공제. 천연자원 국립공원은 공유제 맞고요. 깨끗한 환경 등대 공공제 맞고요. 니은 디귿은 예시들이 다 맞네요. 도로, 상하수도, 유료제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고 리을만 틀렸네요. 그래서 이 경합성, 배제성 여부랑 예시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결론을 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 결론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해도도 높아질 겁니다. 항상 우리 결론 먼저. 10번. 공유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공유제는 따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공유제의 비극 갑니다. 공유제의 비극은 2번 먼저, 공유제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도
행위자들은 제한된 자원인 걸 알아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인 걸 알더라도 공유제는 최대한 빨리 먹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공유 상태인 탕수육 먼저 먹는 게 합리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탕수육에 달려들면은 탕수육이 금방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한된 탕수육인 걸 알더라도 소비를 무한히 늘려버리기 때문에 발생하죠. 그래서 1번처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먹는 게 합리적인데 그 결과 고갈돼 버려. 집단의 합리성은 떨어지죠. 개인적인 합리성 추구가 집단 혹은 사회적 합리성과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4번 보시면 공유제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죠. 이거는 공유 상태니까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소비도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1번, 2번, 4번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제의 사유화, 소유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소비를 무한히 늘리게 되고 쉽게 고갈되고 사회적 합리성과 충돌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하디는 소유권을 설정해 주면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소비량을 규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딘의 해결 방안, 정부 규제, 서로 다른 방식의 해결 방안이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공공 서비스까지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고 문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를 해주세요. 지금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문제 이렇게 나온다. 결론은 뭐다?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틀린 선지는 이 부분을 틀리게 냈다. 이 부분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거꾸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모든 이론을 다 정리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결론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인다. 이게 수험 공부의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할 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자, 이제 13강부터 이번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